조내원은 200년간 운영이 되면서 이윤 추구가 아닌 구휴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조내원의 운영 방식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조내원이 의료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의사가 필요하고요. 약제가 필요하고요.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 처방이 되게 중요한데 당시의 약은 중국의 약인 당제를 사오는 게 있고 향약제 같은 경우는 유통을 통해서도 되지만은 일거리가 없는 분들에게 직접 재배하겠습니다. 낙사기에서는 쌀과 배를 준비해서 이런 약재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 향약재를 지배했던 기록은 조내원 앞에 있는 넓은 뜰 명칭이 약배이들이라고 합니다. 약을 재배했다라는 것은 지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해도 운영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운영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체납액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조내원 운영에 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내원은 사실은 200년간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줘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낙사계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사회 같은 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의 어떤 이윤 사업들이 계속 좀 이루어져야 돼요. 약재가 일단 유통이 되니까 약재 유통 역할을 좀 해요. 약간씩 이윤을 붙여서 이렇게 파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좀 어려워졌던 게 경상감염이 대구로 가면서 이 약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제 이후로는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대출 사업이 대충 서원도 마찬가지고 조내원 같은 경우도 많이 이루어졌던 방식이 환곡을 주는 방식이에요. 환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봄에 빌려줬다가 기근이 있을 때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받는 방식인데 이율이 한 3할쯤 보통 평균점 된다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고리대금업 수준인데 그게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이제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한 3할 정도지만 환공은 그보다 조금 낮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끔 돼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환곡을 이제 관도 거두기가 어려워요. 1800년대, 1700년대쯤 넘어가면 환곡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관은 거두다 안 되면 붙잡아 와서 곤장이라도 때리면 낸다고요. 근데 조내원은 그럼 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 막 극도로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조내원도 아마 그런 경향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계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내원 모든 이들에게 삼가 보내는 글, 여기 내용에 근처 사람이 받아먹을 줄만 알고 갚을 생각을 아니하니 체납이 적체되어 계속 쌓인다. 부채가 많은 이는 100여 석에 이르고 적어도 수십 석 이상이니 염치 없고도 도리 없기 심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네. 운영에. 이 무고 사건에 대한 저걸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좀 찾아보니까 낙사계나 여기 이제 상주의 대표적 사족 계층들은 유양소나 이런 것들을 들락거리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일종의 지역 자치였던 의원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파견되면 이 사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견제도 하고 이런 어떤 지역 양반 조직인데, 요 향원에 자기 이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진짜배기 양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윤덕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거기 넣어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우복 정경선생에 거부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모인 것처럼 이렇게 무고가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요. 음력 3월 8일 날 중앙정부에 보고가 됐고요. 1782년. 그리고 이 윤덕성은 그 이듬해 1월 달에 사실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무고 사건은 사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마가 됐는데, 무고가 되게 되면 조선의 형사법상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 재산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풍지박살 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의료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었고, 그 이후로도 남는 거는 그냥 교육 기능과 사회 모임 기능, 백수회 이런 것들만 남아서 이제 근근히 운영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기부를 통해서 재단의 재산을 늘리면 대체로 우리는 이사로 이름을 넣어주거나 이런 게 요즘 현대 사회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고 얘기.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고요. 실제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00년대쯤 되면 완전히 양반들이 경제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인들도 일정 정도 이제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서자들도 경제권을 가지게 되면서 돈이나 이런 것들로 향하는 이름을 올린 케이스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을의 양반 사족들하고 또 지방 수령은 향안 개보수 작업을 꼭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향당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거로 무고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조의 직접적인 언명이라서 아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게 200여 년 뒤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설립 그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이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재정 운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절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이 조내원의 그 정말 지대한 가치에 비해서 기록물이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무고 사건 때 그런 기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이게 사실 조선의 이 형법 시스템은 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그냥 풍지박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기록이 계속 보존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